마스크 좀 벗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차례 울산에 와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오늘 정인환 변호사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고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정인환 변호사님께서 법 관련된 사항들을 좀 상세하게 아마 설명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실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사항들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 중대시민제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대시민제에 대해서 조금 왜 갑자기 이런 게 갑자기 중대재해처벌법의 한 큰 부분으로 이렇게 포함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중대시민제 이해 부분과 중대 시민제 예방 실무 내용 이렇게 크게 두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먼저 중대시민제 설명 이전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나는 정말 안전한가 또는 정말 안심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사시면서 나는 정말 안전해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자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예, 몇 분 계신데요.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전과 안심은 비슷한 글자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어떤 성격에 좀 가깝고요. 안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편안하다. 예, 안전하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 행위를 할 때, 정작 그것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약에 직접 겪게 된다면 누구인가 그런 책임을 묻고 싶고 내가 그런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원망도 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나의 불행을 조금은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 밑에 있는 놀이기구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놀이동산인데요. 저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놀이동산 갈 때는 즐겁게 가족들과 친구와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실 가게 되는데 실제 가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고들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전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 안심하는 그런 것들은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정말 안전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전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 뭔가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수치화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확률적인 이런 요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길을 걷다가 예를 들어서 물기가 있어요. 똑같은 길을 걸을 때 내가 어쩌다 한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한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 넘어질 수 있다고 쳐요. 자, 이런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1000번에 한 번 넘어질 이 확률을 가지고 안전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미끄럼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라든가 바닥에 도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확률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 아마 10,000번, 10만 번에 한 번 정도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안전이 훨씬 더 강화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확률적인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리스크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뭔가 좀 뭐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허용 수준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길에서 한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길을 만듭니다. 그런데 도로 포장에 아니면 인도 포장에 한 몇 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수준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다른 더 위험한 부분을 안전하게 만들므로써 사망자와 사상자를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냐라는 문제인 거죠. 안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안전이란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한 건만 발생해도 처벌을 한다. 자, 재난재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런 노력, 예방을 하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여러분께 과감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법은 여러분들께 처벌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보다는 예방을 조금 더 하시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올 때 고속철을 타고 왔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서울에서 여기까지 뭐 2시간 남짓. 예. 그리고 뭐 택시를 타고 들어오긴 했지만 뭐 서울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자동차를 이용해도 뭐 4-5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리한 교통수단 좋죠. 하지만 얼마 전 여러분들 고속철 탈선 사고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만약에 해외에서 해외 토픽감으로 뭐 나올 만한 그런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가 됐겠죠. 예. 과거에 우리가 선박사고라든가 항공기 추락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죠. 예. 중대시민재해 특징 중에 하나는 발생 확률에 있어서 굉장히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생했을 때 굉장히 피해가 크죠. 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이니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요. 1:29 대 300이라는 법칙인데 보험회사를 다니시던 하이니라는 분께서 사고의 어떤 특성들을 보니까 큰 사고 한 건이 나기 전에는 그거보다 작은 29건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300건의 사고가 있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큰 사건 하나, 맨 위에 있는 큰 사건 하나를 처벌한다고 해서 그 큰 사건 하나를 열심히 분석하고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고 해서 예방이 가능할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거보다 작은 29건, 그거보다 더 작은 300건의 사고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래서 확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재해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는 이런 관리 강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발생 확률 자체를 줄여나가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생활의 편리함,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예, 우리 기반 시설들 없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 위험함을 우리는 항상 안고 살아야 됩니다. 잘 관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물론 몇 분,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께서 그런 공백을 다 메꾸셔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나 공중이용 그 여러 가지 그 교통수단, 시설물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생각 밖으로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중대시민재해는 대부분 여러분들 감이 오시겠지만 시설물, 교통수단과 같은 유형화되어 있는 대상들을 주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하고는 조금 다르죠. 성격이 어떤 보호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는 이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여러 가지 휴먼 팩터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경우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실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중대시민재해는 그것보다는 유형화되어 있는 대상물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법을 충분히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가의 의무라는 부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리고 구체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가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리고 이런 강한 처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면서 어떤 실행력이라는 부분이 확보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중대시민재해 관련한 내용들을 처벌로서 뭔가 강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그 중대시민재해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부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분, 민간 시설에도 상당 부분이 지금 적용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설물 가운데서도 꽤 규모가 있는 그런 이제 시설물들, 건축물들에 이제 그 법이 적용되는데 아직 민간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사실 민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어떤 재해가 있었고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는 우리가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모든 종류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중대시민재해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일부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다 중대시민재해가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지세요. 그런데 지금 법에서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대상물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극적인 그리고 협소한 범위에서 어떤 중대시민재해 어떤 처벌 대상 범위가 설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워낙
그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지금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까지 뭐 시민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까지 갈 확률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 다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워낙 큰 그런 이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법의 어떤 논리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처벌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이런 사고들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법이 없어서 그러면 안전관리가 안 됐냐? 라고 이제 누가 질문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법이 없어서 안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법제처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키워드만 가지고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자, 안전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는 법 자체에 안전이라는 게 들어가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약 26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는 3,000개가 넘고요. 조문 세부 내용에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22,000? 어마어마하죠. 더 이상 안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 안 해도 될 만큼 어디다가 법에 안전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안전관리가 안 된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저기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재해라는, 재해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법령에 60개, 그 다음에 조문에는 뭐 1,500개 이상, 그 다음에 조문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의 재해, 그리고 우리가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왜 이게 지금까지 그 제대로 안전이라는 게 작동을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만큼 실행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그 재난, 안전, 다 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은 포함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갖는 실행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제력을 갖고 실행력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재해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법에서는 사실 그 굉장히 소극적, 협의적인 시각에서 법을 규정해 놨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그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시민단체, 노동단체 뭐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그런 범위를 다 수용할 수 있냐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관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에서 우리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순수하게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사회의식이 아직 높아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영계나 이런 곳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이 법에 대한 반대, 그리고 완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이렇게 편중돼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협점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우리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너무 대립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 개혁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법 개정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그 법을 개정할지 뭐 이런 논의는 아직 뭐 요원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시행령이
그 부처에서 지금 개정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쪽으로 뭘 하겠다라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정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방향의 개정 요구가 있는지 세부 내용들을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난 뭐 관련 업무를 하신 분이라면 아마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재난 유형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57종의 그 재난 유형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13종이 있는데요. 사실 자연재난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항이고요. 사회재난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그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재난 전체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제외되는 내용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고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산업장에서 발생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런 재해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처벌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부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습니다. 뭐 화학물질이라든가 수질 오염, 고속 처리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에 의한 것들, 그 다음에 다중밀집 시설 건축물이 이제 붕괴되거나 뭐 화재,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 및 공연장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그 중대시민재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그 사회재난 내용들은 사실 어떤 대상물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중 이용 시설이 가장 많고요. 공중교통수단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약간 모호한 부분이 이 제조물하고 원료 및 제조물 관련된 사항인데요. 앞서 그 정인환 변호사께서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원료에 의한 그 부분, 제조물 부분도 지금 모호한 부분이 약간 있지만 특히 이제 원료에 의한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감염법, 중독 뭐 이런 그 질병과 관련된 뭐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업성 질병을 그 유해 물질에 의한 중독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의적인 그 범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그 세계적인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고요. 우리도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화학물질 종류가요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단 몇십 종만 몇십 종도 안 되죠. 예, 그런 것들만 우리가 이제 직업성 질병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3개월 이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경제계나 이런 데서는 6개월로 연장을 해달라고 지금 이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관한 부분 치료 기간을 가지고 경중을 따지는 문제에서 옳은가라는 그런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 저는 사실 6개월로 더 늘려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사실은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비교인데요. 사실 뭐 여기서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여러분들 지자체 공무원들 여러분들 자체도 다 산업안전 보호 대상이 되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무만 갖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호의 대상이 되시고 또 한편으로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실 필요도 있고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시민제에 관련해서는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민, 국민에 대한 어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이 그 시민 보호의 의무를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그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기업이나 어떤 그 이런 조직에게 민간 조직에게 이런 것들을 강하게 좀 그 푸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정현환 변호사께서 앞서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대상이 되는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뭔가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처벌받느냐? 그게 아니고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함에 대한 부분은 법상에서는 제조물 책임법, 우리가 이제 줄여서 PL법이라고 하는데요. 서구에서는 굉장히 이 법이 잘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징벌적인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가끔. 그 정도로 기업이 어떤 그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굉장히 징벌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은 만들어진 지 한 20년 됐습니다. 개정은 한 두어 차례 됐고요. 하지만 이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냐면 사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안전 관련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전 수준이 사실 OECD에서 중하위권에 맴도는 그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는 법이 있으되 법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무자들이 그것들을 적용하는데 잘 몰라서도 있고요.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적용했다가 그리고 기업을 옥죄인다고 해서 이 법이 사실상 도입은 된 이후에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이 결함이라는 것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그리고 표시상의 결함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제작, 설치, 그리고 관리상의 결함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하지만 뭐 설계, 제조라는 부분은 앞서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제조물이라는 그 형태를 우리가 제품 형태의 것을 조금 더 가깝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설계, 제조, 설치상의 결함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관리상의 결함은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재해와 연관돼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됩니다. 이 문제를 나눠서 보면 여러분들 관리상의 결함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결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결함은 말 그대로 이제 관리상의 결함이고요. 기술상의 결함은 설계, 제조, 설치상의 결함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다 품질의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관리를 품질이 높게 하느냐, 기술적인 부분에서 적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품질이 잘 발현될 것이냐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설계, 제조, 설치, 상해 결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처벌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설계상의 결함이냐, 제조상의 결함이냐, 설치상의 결함이냐라고 볼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뭐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기준센터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해서 잘못 적용한 내용들을 이제 결함이라 이렇게 이제 정의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 우리가 다 결함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는 너무 단편적인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통로 부분에서 만약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다가 압사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대피 유도가 적절히 되지 못한 경우에, 만약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자,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대피 유도를 잘못해서 분산을 여러 통로로 안전하게 사람들을 분산시켜서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설계, 제조, 설치의 결함을 판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쉽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관련 규정들을 좀 쉽게 적용하게 할 수 있는 관리상의 결함 쪽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와 이제 산업안전보험단이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고 조사를 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한 그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수가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한, 그래서 왜 사람이 사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에도 이 자료가 그대로 넘어가서 활용되게 됩니다. 자, 그 경우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관리 행위와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항목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설계도면 내에 있거나 굉장히 시공 공법 내에 있거나 이런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관리적인 부분에 처벌의 방점이 좀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사고라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관리적인 부분입니다. 관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찾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사전에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대피를 시키는으로써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 관리 행위라는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어떤 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사실은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 공공부문만 중대시민재해 의무가 있냐면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해당 지자체에 많은
그 민간 시설이 있습니다. 민간 시설 중에서 모든 민간 시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그만한 그 다중이용업소들은 다 빠지고요. 예, 일정 면적 이상 되는 대형 다중이용업소만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런 적이기 때문에 숫자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이 해당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수천 개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며 예방 의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고 업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하실 좀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된 부분도 물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의무가 이제 포함되면서 그런 의무가 생겼지만 아직 그 중대시민재해 관련돼서는 이 지자체가 지자체에 해당하는 시설, 뭐 건물주도 될 수 있고요,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명확하게 그 의무 사항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사전에 좀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그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공공부문은 오히려 관리를 너무 잘하세요. 예, 민간 부분이 저는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지자체에서 그 또 산하 기관에서 민간의 이제 수탁이나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 그 하부에 이제 도급을 통해서 뭔가 업무를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관리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민간의 이제 수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시설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다시 도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를 하는 그런 경우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시설은 이제 사업주, 소유자가 이제 중간 그 중소 기업에게 위탁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도급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이제 그 관리 공백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민간 시설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관리 공백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중간에 그 사업주를 대신해서 관리법인이 만들어지고 관리법인이 도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에도 직접 계약을 여기가 하는데 여기가 관리 능력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관리 능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부실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행점검을 하시게 되면 항목이 뭐 우리가 세분화시켜 보면 한 30개에서 한 40개, 50개 정도 항목으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100% 만족하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특히 도급 용역 위탁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조금 여러분들께 그 기본적인 중대시민재해 관련된 사항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실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모든 중대시민재해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정인환 변호사님께서 업무를 정리를 하셨어요. 예, 이런 그 업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필요 인력, 그리고 예산, 안전점검, 뭐 안전계획,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수십 개의 기관들을 그 자료를 검토하고 컨설팅을 하고 확인한 결과 대부분 어느 정도 작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력과 예산이라는 부분은 현재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약간씩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계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업무 처리 절차 마련과 관련돼서 뭐 위험 요인을 점검 확인하든가 뭐 발견했을 때 개선 조치를 한다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개선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 마련하는 부분과 도급 용역 위탁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들 공통적으로 어려워하시고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점검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들을 분류를 해서 대분류서부터 중분류, 소분류로 해서 한 40개 업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 그 중대재해처벌법 세부 업무사항을 가지고 이행점검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크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과 의무 이행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중대 시민재해 관리 체계를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도급 용역 위탁 기관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부분. 그래서 이 아래 두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위험 요인 식별 점검하는 부분하고 이걸 발견 시에 어떤 이제 조치 절차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만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0조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의 위험 요인의 확인 점검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점검을 통해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이런 위험 요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어떻게 하고 초동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밑에 두 개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하나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94년에 그 성수대교가 붕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체계가 확립이 안 돼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점검은 할 수 있으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몇 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에 대해서 관리를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교량 붕괴로 발생했죠. 사실 이 성수대교 붕괴 전에 이미 그 교량의 어떤 붕괴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경고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교량 사용 중지라는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강교량이라는 그 큰 교량을 사용 중지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된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많은 아까운 그 생명이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자, 얼마 전입니다. 여러분들 성산대교 아실 겁니다. 예, 보강 공사를 했는데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자,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막 비판도 하고요. 저는 근데 다행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거 부실 시공 이런 문제만 부각시켜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다행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칭찬해 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공회사가 잘못 시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 부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냐 아니면 제작 설치냐 어떤 잘못이냐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사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해야지만 법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런 사전적 예방 업무를 하시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별로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위험을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 슬라이드를 제가 활용을 하는 측면입니다. 여러분들 위험한 것은 항상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속철 빠르게 달리죠. 자, 고속도로에 달리는 화물차 굉장히 무섭죠. 예. 하지만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이상 사실 나에게 위해가 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내가 거기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식별은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리스크 평가를 해서 이거는 발생 확률이 얼마 돼. 얼마만큼 위험해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이 리스크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는 것은 이 위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람이 얼마만큼 자주 올 수 있어, 그리고 그 위험한 요소에 얼마만큼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따져서 평가하는 부분은 리스크 부분입니다. 조금 설명이 모호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뒤에 이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예, 위험 요인에 대한 식별을 합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어떤 위험 요인이 있지? 라고 해서 내가 관리하는 대상물에 대한 어떤 위험 요인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발생 확률이라는 것을, 그리고 피해 규모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상정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리스크 대상이 되는 것들, 피해 대상이 되는 것들을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취약하냐라는 것을 따진 다음에 영향이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 리스크는 발생 확률 대비 영향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립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따지면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중대시민재해 관련돼서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 발생 확률을 규정한 것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관련 연구가 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게 아마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돼서 이게 사회적으로 좀 공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오래전서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저도 이제 이런 관련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넓게 보면 사회재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발생 확률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가 가능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계속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쭉 위험 요인도 식별해야 되죠. 발생 확률과 규모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산 리스크,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취약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자, 밑에 있는 요 시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식별하고요. 그리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위험 요소에 사람이 가까이 가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규모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거나 영향을 계산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이겠죠. 그리고 발생 확률도 지금 로우, 미디움, 하이 해서 상중하 정도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향에 대해서 상중하, 그 다음에 발생 확률에 대해서 상중하. 그래서 해당하는 위험 요소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위험 순위를 매기고 이런 것들을 위험 순위가 높은 것서부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개론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조금 세분화하고 다양한 지금 이제 평가 방법들을 여기에다가 요소들을 더 가미시켜서 여러분들이 발전시킬 수도 있으십니다. 예. 다음은 이제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때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위험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저 같으면 사람들을 먼저 대피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행위를 하겠습니다. 뭐 절차를 앞뒤를 바꿔서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무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위험 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소방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 통제선을 설치합니다.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통제선까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통제선은 사람들이 소방 활동의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것과 그리고 위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노출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폴리스 라인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1차, 2차 폴리스 라인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스 라인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위험 상황에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재난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교통 통제 그리고 이제 치안 이 두 가지 목적 정도가 이제 많이 주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막음으로 인해서 어떤 노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이제 확률이나 이런 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선 밖으로 다 대피시키는 그런 행위가 이제 필요하겠죠. 대피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대피에 대한 체계가 큰 대형 재난이 사실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차 대피소, 2차 대피소 정도까지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 대피소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시설별로
이런 그 임시대피소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실 때는 첫 번째,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먼저 설정하시고 대피 경로, 그 다음에 대피 방법, 대피 유도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피시키는 방법들을 체계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매뉴얼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재발 방지나 어떤 이제 접근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고 나서 조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치 판단은 현장의 어떤 실무 관리자나 담당자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거나 2차 판단을 통해서 이제 조치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드시 보고를 하시는 게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결국에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시는 부분은 기관장이나 단체장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반드시 보고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사례는 이제 이렇게 판단 그 알고리즘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경우와 중대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피해 방지 조치는 이런 이제 출입금지 테이프라든가 뭐 라바콘이라든가 이런 삼각대, 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2차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치 판단에 의해서 긴급 대피, 여기서 이제 그 안전한 대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예, 뭐 요 부분은 중복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행점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을 식별하고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그리고 관계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시설물별로 적용되는 법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개별 시설물별로 해당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안전계획에는 의무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다 포함되고요. 이런 재발방지 대책이나 교육훈련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행 이후에는 1년에 뭐 1회 이상, 뭐 2회 정도를 이행점검을 실제 하게 되고요. 자, 이행점검의 실제 미흡사항들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 상당한 기관들의 어떤 실제 사항들을 점검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어떤 미비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미비점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아실 건데요. 대부분 기본적인 사항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그런 사항들이 조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급 용역 위탁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재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40개 업무 항목을 쭉 정의하면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적용하실 때 요 항목들을 기준으로 아마 이행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항목이 있는가, 내가 이런 부분을 다 반영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아마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다만 각 기관별로 생각하시는 그리고 내용의 어떤 그 범위라든가 양에 대한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의 어떤 그런 질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사실 말씀드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면 어디까지가 적정하고 어디까지가 아니냐라는 부분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항목들이 충분히 좀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에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인쇄물 나가신 부분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 자료는 개별적으로 다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상 질의응답 시간도 또 필요해 가지고요. 예, 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